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에서는 미국 자본주의 역사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준 의장을 지냈던 그 분이죠. 그리고 이제 올드리키라고 하는 그 기업사 연구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지은 책인데 굉장히 방대한 책이고 미국의 그 경제사를 갖다가 12가지의 그 챕터로 나눠가지고 쭉 서술을 하고 있는 아주 방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요약을 한다든지 하면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는데 좀 간략간략하게 이제 보면서 그 내용 속에 우리 한국의 그 산업 역사 이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그 부분을 조금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됐던 건 1620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잘 아시는 그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그 작은 배에 102명의 영국 청교도 이 사람들이 신대륙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스턴 그 근방에 굉장히 그 북쪽 지역이죠.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듬해 그 추운 한겨울을 지내고 나가지고 한 반 정도밖에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초기에 개척을 했었던 이 사람들은 그 허허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이 시작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미국의 역사, 서양의 역사 하면은 그 찬란한 어떤 무슨 물질 문명 이거를 먼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서양은 역시 물질 문명이고 동양은 정신 문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정신 이것이 먼저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메이플라워에 도착을 하기 직전에 배에서 어떤 서해 계약 비슷한 이 헌법을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계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꾸려지는 것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국 전통 보통법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인권 존중 이런 전통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 그런 세계적인 대국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개척을 하면서 한 150년 이렇게 흘러와서 1776년도에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 영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독립을 쟁취했죠. 그러면서 토마스 제퍼슨, 건국의 그 아버지 중에 하나죠. 이제 헌법에다가 이제 그 사람은 누구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어떤 빼앗길 수 없는 천부적인 그런 권리를 지닌다. 이 존 로크의 그 말이죠. 이거를 헌법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서 태어난 것이 이제 바로 미국입니다. 이 1776년 미국이 이제 건국이 됐어요. 이것이 이제 그 해가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지었던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지어낸 그 내용은 이 현대의 어떤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는 원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제 국부론에다가 쭉 현대 경제학의 그 원리 이거를 심어 놓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창업을 하고 거기서 이 서로 분업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이런 그 원리를 갖다가 아담 스미스가 바로 이 국부론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뭐 예를 들면 금을 많이 어디서 채굴을 해가지고 금을 많이 확보하면은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이죠. 이 국민 전체가 열심히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서 국부를 창출해낸 총생산 이것이 많은 나라가 바로 부유해지는 것이다. 이걸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담 스미스인데 그 원리를 미국이 이제 처음으로 정말 그 신대륙에다가 펼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니팩처라고 하는 당신은 아직 이 동력이 충분히 보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가의 어떤 수력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수공업적인 그런 공장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의 하나의 그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미국의 그 전형적인 마을의 모습, 이거를 그려놓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도로가 있고 넓은 토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은 특이한 것이 사람 수나 이 말의 수나 또 이 가축, 소, 이런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로 이런 농장을 가꾸면서 살았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미국인들의 그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산업이라고 하면은 1817년서부터 1892년도까지 번창을 했었던 그 포경업이 있습니다. 고래잡이. 아직 석유가 이 발명이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포경업에서 이루어지는 그 고래 이 기름, 이거는 등불을 켠다라든지 온갖 그 가치가 많아가지고 이 포경업은 투자 대비 연간 한 60%의 고수익을 올리는 그런 이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경선이 멀리 일본까지 이렇게 오고 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일본의 흑선이 내항을 해가지고 테리 제독이 일본의 어떤 그 항구를 개항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었던 것이 바로 1850몇 년인가 그렇게 되죠. 조선은 1876년에 이제 개항 압력을 받았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동양의 일본이라든지 조선 이런데 그 항구를 개항을 해야 했던 그 이유는 바로 뭐 이런 그 포경업 이런 걸 하려다 보면은 이제 물도 채워야 되고 뭐 석탄도 다시 보급을 해야 되고 이런 그 항구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이 이제 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본은 그 세계사적인 이런 변혁을 맞아가지고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하고 이제 작은 전쟁 비슷한 것도 해보니까 이 정교한 그 포, 이런 걸 봤을 때 전쟁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걸 이제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빨리 사회를 개혁을 해가지고 근대 국가를 만들어서 빨리 선진국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왔는 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은 비슷한 시기 1876년도에 개항을 했는데, 그로부터 1910년도 나라를 뺏기기까지는 34년 아닙니까? 이 세월 동안을 좀 결과적으로 허송세월을 했다. 중간에 아주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마지막 근대화를 위한 이 혁명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것이 실패로 끝나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조선 왕조가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 이거에만 몰두를 했었던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이제 이 조선은 결국은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돌이켜 생각을 하자면은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에 이제 미국이 건너왔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형편,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건너고 하니까 이 장사도 해야 되고 뭐 가축도 기르고 뭐 이렇게 하던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하고 1920년도에 이 조선 반도 공장도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장사도 이제 하면서 자기의 이 경제적인 처지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런 처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미국의 역사 400년, 한국의 산업의 역사는 100년입니다. 1920년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은 아주 라프하게 봤을 때, 우리는 미국의 산업 역사, 산업사 400년을 갖다가 우리가 100년에 그래도 극복을 했구나. 그러면은 대단한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서 그래도 후발주자로서 이제 이 팔로워십, 이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걸 따라잡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진국의 그 대열에 이렇게 끼어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한국인의 그 어떤 이 저력, 이거는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이 앞부분에 미국을 막 개척을 하고 대륙 전체로 사람들이 확산을 하고 뭐 이런 그 시기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부분에 가면은 이제 우리도 다 아는
뭐, 그 대공황 이후의 그 시기라든지 이런 거 이제 다 아는 그런 시기고 한국의 역사하고 이제 비슷하고, 예, 그렇죠. 자, 이 포스터를 보시면은 미국의 홈스테드라고 하는 서부로 사람들을 자꾸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이 개척지에 사람이 들어오면은 땅을 갖다가 가로 세로 한 1km 되는 넓은 땅을 주겠다. 이런 그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지금 Far and Away라고 하는 그 영화 장면인데 톰 크루즈가 말을 타고 막 신나게 달리고 있죠. 이 달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빨리 말을 달려서 그래도 바둑판처럼 이렇게 나눠놓는 땅 중에서 이 강가에 멋있는 땅을 차지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서 이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클라호마주의 이 홈스테드법에 의해서 이 땅을 이게 분배해주는 그런 그 장면을 이렇게 이 영화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872년도에 그려진 그 그림이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어떤 여신 비슷한, 이건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의 그 상징처럼 이렇게 서부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 여신을 따라서 일단에 어떤 코치 뭐 이런 그 wä건을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저 뒤에 보면은 기차가 또 달리고 있고, 말 타고 이렇게 달리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서부로 사람들이 이 새로운 신천지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미국의 그 오늘날의 미국인들의 그 정신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자기 몸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을을 개척을 한다라든지 하면은 일부 불황자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람들은 자기 몸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총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안관도 고용을 하고, 이런 그 지방자치, 지역자치의 그 정신이 살아있고, 내 몸은 내가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의 총기 소유라고 하는 그 부분은 헌법에 이것이 녹아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 간혹 가다 보면은 이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쉽사리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우리 이제 조선 이쪽을 보자면은 철저하게 닫혀져 있는 폐쇄적인 그런 경제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 외부하고는 완전히 단절이 돼 있고, 이 속에서 이제 그 하나의 소농 경제인데, 불행하게 이제 그때 인구 과잉에다가 이제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많이 됐었던 시기입니다. 18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그리고 이제 조선 그 1840년대 이후에 보면은 조선 왕조가 이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그 위기에 봉착을 하고, 관료를 갖다가 파견을 하면은 이 관료는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는커녕 수탈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수탈을 해야 이제 자기가 이 재산을 축적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은 뒤에 후속된 새로운 관료가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빨리 수탈을 하느냐, 이런 시기가 이제 한동안 1840년대 그 조선 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밀란의 시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밀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동학난, 이걸 거치면서 이제 조선은 결국은 나라를 보존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시기가 미국은 어떤 개척자의 정신, 이것이 기업인들의 속성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창업의 정신,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 특유의 그 어떤 특권층이 없는, 차별 없는 그 평등 사회, 이런 식으로 이 사회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그 신교도 정신, 근면은 미덕이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 속에서 자기의 이 미래를 갖다가 개척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청교도의 정신, 이것이 이제 미국인들의 그 정신을 형성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그 창업 정신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기업가 정신을 드러내는 그런 발명품들이 이때서부터 이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농기계, 이 그림에 보시듯이 이 메커믹의 농기계는 초기에는 어떤 동력을, 엔진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보면은 이 말이 끌고 있죠.
근데 이것이 기계인 게 분명한 것이 이 농부가 이렇게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이 밀 수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매커믹의 그 기계,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뭐 재봉틀이라든지 증기선이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1840년대에 이제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신기를 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보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동서간의 어떤 철도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그 시기가 바로 1840년대, 이때 이제 이 그림에 보듯이 동서간에 양쪽에서 연결된 철도, 이거를 갖다 마지막에 기념못을 갖다 박는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책의 8장에 보면은 두 개의 미국이다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개의 미국. 미국을 어떤 식의 산업을 가지고서 미국을 앞으로 발전을 시킬 것이냐 하는 그 국가적인 아이덴티티, 이것이 두 개로 갈라져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하는 정치가, 이 사람은 미국은 역시 산업국가로서 근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그 발상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근대화 방향하고 이제 딱 일치가 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 국부의 하나인 토마스 제퍼슨은 무슨 소리냐, 미국에 이렇게 드넓은 그 농토가 있고 이런 속에서 역시 농업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자치, 연방이 뭐 이렇게 필요 있느냐, 각자 잘 살면 되지 하는 노예제를 바탕으로 하는 농업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국사 현대사에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기에 그 대중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농업사회를 만들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주의가 서로 대립을 하고 치열하게 다퉜던,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하나의 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결국은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1861년도서부터 한 5년간 이렇게 이제 그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내전을 거쳐서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의 그 미국으로 통합이 되죠. 북부가 이제 이김으로써 미국은 하나의 자본주의 국가로서 이제 나간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그런 그 역사를 밝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6.25라고 하는 전쟁이 미국의 남북전쟁처럼 두 가지의 담론이 부닥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6.25 전쟁은 이제 이것도 역시 도저히 화합을 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하고 그 공산주의, 이것 간에 이제 격돌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물론 이 전쟁은 그 북한 뒤에 있는 스탈린이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 종주국이 조종을 했었던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차이는 38선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휴전선으로서 그대로 일종의 전쟁이 정전이 된 게 아니고 정전이 되는 그런 상태로 끝나고 이제 오늘날 한 70년이 흘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한국은 미국의 그 자본주의,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자본주의가 승리를 했다라고 이제 본다라면은, 이 책에 나와 있듯이 여기 보면 철강이라든지 석유, 전기, 전자, 자동차, 뭐 전화기라든지, 우리가 오늘날 그 현대 생활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모든 발명품, 이거는 사실상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고층 건물, 이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 자본주의의 그 역사, 이 이후에는 이제 미국이 다 이걸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한국이 그 압축해가지고 이걸 따라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11장, 이 자본주의 승리라고 하는 그 장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대기업체가 이제 하나의 그 사회 주역으로서 부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그 피터 드러커가 법인 사회다, 코퍼레이트 소사이티, 코퍼레이트라고 하는 그 대기업 법인,
이거로서 사회가 이끌려지는 그런 소사이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피터 드러커가 이제 오늘날의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 산업의 주역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 전체가 제 기능을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잘못되느냐 하는 것이 결판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만든 말이 기능하는 사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그 기능하는 사회, Functioning Society. 이 개념이 오늘날 자본주의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특징 지우는 그런 그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 코퍼레이트 소사이티를 얼마나 잘, 지금 한국 사회처럼 대기업에 대한 어떤 각종 그 반기업 정서 이런 것이 아닌, 이것이 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창업가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꽃 피우면서 이것이 얼마나 잘 사회 속에 잘 접목이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기능하는 사회의 그 원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얼마나 잘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앞으로의 현대 사회의 그 승패가 갈릴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오늘날 한국의 세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는 이 제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뭐 또 최근에는 보면은 이 방산, 이 여러 가지 이 무기 이런 것도 한국산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기업체, 특히 대기업체가 앞장을 서가지고 이거를 제 역할을 해냈을 때 이런 그 성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거를 얼마나 잘 해낼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역시 오늘날까지 그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를 이렇게 리드를 해왔었던 그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12장에 보면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제 이 체제가 성공 뒤끝에 이제 조금 늙었다랄까, 이 관료화하면서 이 복지국가적인 그런 그 체제가 이렇게 들어서고 하면서 이 국가적인 어떤 경제 자원, 이것이 거의 대부분 복지 쪽으로 이제 이 반 이상이 쓰인다. 그러면은 사회가 역동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현재 지고 있는 그러한 그 어려움이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의 이 산업의 역사는 말씀드렸던 이 기능하는 사회를 얼마나 잘 창출을 할 것이냐. 이게 다른 말로 보자면은 산업의 그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대기업과 사회 전체가 얼마나 잘 협업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하면서 이 정치, 사회 이런 쪽이 기업을 잘 보살피는,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냐. 여기에 그 승패가 달려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 분위기가 됐을 때 창업이 계속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래야 이제 후속적인 그런 산업이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미국의 400년 산업의 역사, 이걸 우리가 이제 100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세월에 압축해가지고 이걸 따라오는 그런 세월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